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CNC에서 근무하는 김진웅이라고 하고요. 저도 커뮤니티 모임을 참석하게 된 계기는 방금 사회자분께서 판교 소모임 운영진이셔서 판교 모임을 이제 작년 초부터 참석을 하다가 이제 쭉 지금까지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SK CNC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방면의 좁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전문가분들, 개발자분들이나 다른 머신러닝 전문가분들을 돕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항상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I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 레이크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 레이크를 저희가 직접 구성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어떤 AWS 기반 서비스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앞에는 서문에는 좀 데이터에 관련된 요즘 트렌드나 아니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S3 기반 데이터 레이크와 S3 기반 수집 처리 분석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하고 나서 본인이 그 냅킨에다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환하는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데, 그 선순환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밸류를 가운데다 두고 그 밸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이 버추어스 사이클이라고 해서 선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본인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이게 해상도가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본인의 가장 핵심 밸류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클, 선순환 사이클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경영 철학으로 보통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회사가 다 이 영역에 IT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공식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가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노력을 할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용자가 유입이 되면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거고,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와 처리하기 위한 처리,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서 좀 더 나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을 하면 그것이 다시 더 큰 고객이 유입을 발생을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아주 단순한, 그냥 저희가 항상 비즈니스를 하시는 회사들은 겪는, 그리고 이렇게 나도 모르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데이터 플라이휠이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엔터프라이즈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이 얼마나 이탈률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왜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매출 등대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셋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할지,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쉽고 빠른 분석을 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비즈니스 기업에서 추구하는 건데, 실제 해보면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습니다. 데이터가 한 군데 저장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엔터프라이즈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수백 개의 조직이 하나의 회사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죠. 근데 각 회사별로 사일로된 데이터를 다 보유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다른 부서가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한 군데 저장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데이터 포맷이 있기 때문에 또 정제를 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규 데이터 이제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통합에 대한 부분,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게 되다 보면 결국 인력이 필요하게 되죠. 데이터 관련된 이제 요즘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데이터 관련된 인력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술을 내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용도 어렵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력 확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시간과 돈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법과 규제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의견,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 이 그림은 다른 데서 제가 참조해서 이제 저희 쪽에 맞게 좀 그린 건데요. 실제 좌측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유입이 되면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 기술 셋을 가지고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를 하고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셋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실제 경영진이나 아니면 프로덕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측에 있는 딜리버리 단계에 이르는 것이 보통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정의를 중앙 집중화된 저장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형화된 데이터라든지 비정형화된 데이터에 상관없이 한 곳에 모으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AWS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딥러닝이나 데이터 처리, 그리고 실시간 분석 아니면은 경영층에게 보고하기 위한 시각화나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드는 모든 행위가 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그림은 이제 코리아 AWS 블로그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림이 어색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던 아이콘들은 아닌데 결국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결국 S3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유입이 되고 그 로우 데이터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잘 정형화시키고 그것을 다시 좀 더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가 소비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만드는 것을 AWS에 있는 여러 가지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레퍼런스 아키텍처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데이터옵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데이터옵스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데브옵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옵스는 위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투입을 하고 그 역량을 갖기 위해서 모두 다 자동화를 시키고 프로세스 기반의 어떤 방법론을 한다는 거를 위키에서는 이렇게 데이터옵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옵스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이제 뒤에서 보시는 이제 URL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 가시면 이런 원칙들이 나옵니다. 데이터옵스 매니페스토라고 데브옵스 매니페스토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12 팩터스라고 하는 거랑 좀 유사하긴 한데 18가지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영웅주의를 줄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영웅주의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만 믿고서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엔지니어, 그다음에 개발자, 그다음에 마케팅 담당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옵스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데이터옵스의 모습은 데이터와 툴과 코드 모두를 장악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필요하다. 그리고 교차 기능팀이라고 제가 적긴 했는데 개발자라든지 아키텍트라든지 운영자라든지 분석가라든지 엔지니어가 결국 모두 한 팀이 돼서 데이터 중심 사고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옵스라고 하는 용어의 어떤 추상적인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들이 다 분절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사일로입니다.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서로 남에게 공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만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팀은 엑셀을 사용하는데 어떤 팀은 타블로 가지고 되게 고도화해서 막 데이터를 보고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분석 환경도 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SI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아보자라는 컨셉이었고요.
데이터를 모아보자라는 컨셉은 좌측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레가시 시스템에서 이제 데이터를 유입을 시킨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뭐 마케팅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돕는 우리가 한번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제가 속한 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저희가 이제 AWS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생각한 최초 이제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컨셉 아키텍처는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에는 S3가 있고요. 그 S3 기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매니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어떤 컨셉을 우리가 한번 구성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오늘 좀 양해를 해주실 게 해상도가 낮아서 이제 글씨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가 공유되면 좀 자세한 거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 데이터 레이크를 설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돼서 운영 단계에 넘어오긴 했는데 실제 운영자의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노옵스를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AWS 서비스는 서버리스 기반의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자라는 게 기본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코드는 다 기수로 관리를 하고 인프라 배포까지도 Git 기반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제 GitOps를 저희는 기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가장 핵심이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무슨 SI 회사가 데이터 레이크라는 걸 만드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터가 없는데 그러면 고객사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고려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나왔던 그림을 다시 돌아오면 S3 아마존 S3라고 하는 하단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결국 이게 데이터 레이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구성 요소들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EMR은 일부 뭐 EC2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서버리스 기반의 매니지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블로그에 나온 글인데 우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어떤 쇼핑몰인데요. 거기서 이런 글루 기반의 완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했다라는 저희가 이런 글도 접하고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글루 기반의 서버리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되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그러면 수집하려면 결국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이제 배치 서비스를 저희는 활용을 했습니다. 배치 서비스는 밑에 이제 링크에 보시면 윤석찬 님이 만드신 자료를 보면 가운데 이제 컨테이너 프로퍼티라고 하는 작업 정의가 있는데요. 그 컨테이너 프로퍼티는 결국 크롤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그거를 그냥 EC2 기반이나 뭐 이런 것들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배치 서비스로 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띄우고요. 평소에는 어떤 자원도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정의만 되어 있고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 그 컨테이너가 바로 로딩이 돼서 특정 잡을 처리를 하고 내가 원하는 큐에 맞게 프라이어티에 맞게 작업 처리를 되는 완전 관리형 컴퓨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저희가 구성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바일 서비스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모바일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그렸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한 로그들이 RDB나 아니면 하드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AWS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IBM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뭐 VPN을 연결을 해서 배치 서비스를 통해서 크롤링을 해와서 저희가 얘기하는 인제스트 S3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구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 API 연동화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외부 API라고 하면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 API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API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썬으로 보토3를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토3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미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그 컨테이너를 ECS 환경으로 이제 프로비저닝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제가 마우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개발자는
깃허브에다가 본인이 크롤링 작업을 한 컨테이너를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도커 푸시를 해놔서 레지스트에 등록을 해놓고요. 그 잡이 어떤 특정 데일리 배치를 통해서 잡 데피니션에 의해 배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배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 컨테이너에서는 S3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대로 저장을 하는 일반적인 아키텍처를 저희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는 이 환경에서 저희가 컴퓨팅 리소스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서버리스 형태의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트리밍입니다. 스트리밍은 보통 파이오스라는 키네시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파이오스라는 것을 검토를 했고요. 스트리밍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로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AWS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키네시스의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직접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통해서 저희 S3에 저장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둡 시스템이 있다고 하시면 하둡 에코에 있는 아파치 플럼에 있는 로컬 파일을 스트리밍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똑같이 파이오스를 통해서 뭐 스냅피로 압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팟케이 형태대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다음에 KMS 기반의 어떤 데이터 암호화를 하는 것을 그 파이오스에서 수행을 하고 실제 우리가 변형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S3에 저장하는 이런 형태를 저희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나중에 보시면 글자가 잘 안 보실 텐데 실제 저희가 로컬이랑 이전 간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요 속도는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는 결국 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어떤 방법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데이터 처리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EMR은 제외를 하고 글루라는 서비스를 풀리로 도입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 서비스는 아시겠지만 추출하고 변환하고 로드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서버리스고요.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 손쉽게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를 형을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형태대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크롤링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대로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인데요. 실제 이제 이게 저희가 구성한 이벤트 기반의 글루 파이프라인입니다. 보시면 아까 이 앞단에 있는 배치 서비스는 앞에 수집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외부 시스템이나 외부 API를 통해서 시간 기반으로 크롤링을 한 다음에 인제스트 존에 저희가 적재를 하고 난 이후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적재가 되는 순간 클라우드워치 이벤트가 이벤트 베이스로 이제 감지를 하고 있다가 새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람다를 트리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다시 글루로 호출하고요. 글루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스키마를 생성한다든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보통 스팍으로 많이 처리를 하는데 실제 글루 인터페이스를 가시면 다 스팍 코드를 파이썬으로 직접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작성한 스팍 코드를 S3에 저장을 하고 그 스팍 코드를 특정 상황에 트리거가 된 상황에서 처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피로 압축을 하고 팟케이 형태대로 컬럼 베이스로 이제 변환을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랜딩 존이라고 하는 S3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글루 크롤러가 트리거가 돼서 실제 데이터 카탈로그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카탈로그를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카탈로그 서비스를 저희는 이제 ECS라고 하는 매니지드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포탈을 구성을 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객이 분석이나 아니면 애드워 쿼리를 하기 위한 아니면 또 DW 구성하기 위한 영역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 어카운트에서 이제 돌아가는 영역이고 실제 그 이후 영역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분석 영역에서 아데나 쿼리나 레드시프트로 DW로 전환하는 것들은 그 이후에 고객사 어카운트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중앙에 보이는 이 랜딩 존이라고 하는 S3에 이제 잘 정형화된 데이터까지가 적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적재가 된 이후에는 실제 관계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사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어떤 관계사는 타블루를 쓰시고 어떤 관계사는 퀵인사이트 쓰시고 어떤 관계사는 뭐 MSTR인가요? 그 다른 뭐 BI 툴을 쓰시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DW를 직접 마트를 구성하셔서 레드시프트를 사용하셔야 되는 고객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반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앙 S3 기반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레플리케이션하는 기능을 이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석 단계에서는 실제 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다 고객사 어카운트에서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세이지메이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옆에 A 세션에서 아마 다음 세션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능도 아마 이제 서성훈님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 여기 보시는 세이지메이커의 여러 가지 기능 피처들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번 리인벤트 때 나온 것 같고요. 뭐 스튜디오라든지 뭐 튜닝이라든지 디버거라든지.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이랑 추론, 모델, 뭐 이런 엔드포인트 이런 것들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은 보통 주피터 노트북을 얘기를 하고요. 간단한 모델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 샌드박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실제 그 샌드박스가 뜨는 어카운트는 고객의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고객이 내가 접근할 S3 버킷의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라이프 사이클 구성 스크립트가 이제 사전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해서 사전에 어떤 데이터셋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특정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거나 뭐 PIP나 콘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을 라이프 사이클 구성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사전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사 어카운트에서 이 세이지메이커가 구동이 되지만 그거를 고객은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저희가 제공하는 포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량 빌링을 위해서 코스트 익스플로러 AP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어카운트에다가 저희가 프로비저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심로를 활용해서 원격 어카운트에 주피터 노트북을 프로비저닝하는 것을 저희가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예, 구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분석가가 저희 쪽 시스템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결국 포탈에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포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탈로그가 보일 겁니다. 예, 카탈로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번에 애독 분석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을 날렸을 때 실제 세이지메이커 API를 고객사 어카운트에다가 호출을 하고요. 거기서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고객사 어카운트에 띄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걸 띄우기 전에 레플리케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을 한 데이터는 실제 여기서 레플리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여기 원본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 컨피그레이션 스크립트라는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키지를 인스톨한다든지 콘다나 이런 파이썬 PIP 패키지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들을 미리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을 안 할 때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들 오토스탑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도 제공을 하고, 아니면 뭐 EFS나 이런 볼륨들을 마운트할 수 있거나 아니면 깃을 붙여서 미리 소스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에 넣어놓는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띄우게 되면 결국 내가 어떤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 겁니다. 내가 이제 원하는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거를 훈련을 시키겠죠, 모델을.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모델을 배포하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엔드포인트는 인스턴스고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에서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EC2 인스턴스가 배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실제 모델이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학습을 합니다. 코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띄우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본인이 선택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모델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델을 만들면은 그 모델을 다시 저장을 하고 그 모델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엔드포인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라고 하는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배포하고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C2 인스턴스를 띄우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대시보드에 세이지메이커 대시보드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현재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추론 모델을 만든 모델이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엔드포인트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트랜스폼 잡이라고 하는 실제 배치가 잡 형태대로 딱 그 모델을 수행하는 그 결과를 한 번만 받아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C2 인스턴스가 뜨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트랜스폼은 실제 배치가 돌 때만 ECS 기반으로 아마 파게티 기반으로 돌 것 같은데 그럴 때만 이제 발생하는 것이 그 이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추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경영층에게 보고하기 위한 BI입니다. 그러니까 BI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저희가 타블로라고 하는 되게 큰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타블로와 퀵인사이트를 모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퀵인사이트는 어떤 인스턴스를 프로비전할 필요 없이 그 인메모리 엔진까지도 매니지 형태로 제공하는 B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스라고 하는 퀵인사이트용 인메모리 엔진이 있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이 어카운트는 이제 고객사의 어카운트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고객사의 어카운트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제 복제된 이후에 아데나 쿼리를 통해서 테이블 업데이트를 데일리로 하게 되고 그럼 스파이스 엔진이 얘를 또 데일리로 가져와서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퀵인사이트 형태의 대시보드로 각 고객이나 아니면 경영진에게 메일이나 여러 가지 형태대로 보고가 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이 또 DW를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DW를 하기 위해서 레드시프트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테이블을 타블렛 서버를 띄워서 ECS 포탈의 대시보드 형태대로 웹 형태대로 띄워서 고객에게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실제 저희가 그러면 이것들을 하기 위한 데브옵스 CI/CD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는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또는 어드민이 이제 닥스나 어떤 다큐먼트를 작성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이나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 랭귀지를 통해서 GitHub을 통해 저희는 서클 CI를 기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빌드와 디플로이가 되면 S3에 클라우드와 프론트 기반으로 저희는 정적 페이지들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치 작업이나 아니면은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와스라고 얘기하는 뒷단에서 보는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자가 이제 GitHub을 통해서 빌드 테스트를 하고 디플로이를 이제 ECR에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포탈 형태대로 고객에게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런 URL 기반으로 라우팅을 해서 뭐 닥스로 접근했을 때는 그 정적 페이지가 뜰 거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는 랜딩 페이지가 뜰 거고, 그다음에 분석을 할 때는 분석 ECS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이 포탈을 통해서 좌지우지를 하고 고객의 어카운트에 세이지메이커를 띄워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서버리스의 매니지드 서비스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EM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왜 활용을 안 하는지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단기간 내에 이것들을 구성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사가 저희의 포탈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메타 정보만 가지고 저희는 보여주고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하는 환경들은 고객에게 직접 고객의 어카운트에서 돌게 하는 체계로 저희는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넘어가고 실제 저희 이제 포탈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키텍처를 약간 추상화해서 이제 그려놓긴 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서버리스 기반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랜딩존이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가 유입이 되면 실제 글루나 크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들이 될 거고요. 그것들이 이제 포탈을 띄우는 저희가 서비스 존이라고 하는 곳에 타블로 서버나 여러 가지 포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뜰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요청을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를 통한 후에 각 고객사의 테넌트에 S3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선순환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가치 있는 데이터를 고객들이 찾아내서 그걸 다시 BI 형태대로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본인들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시 데이터가 순환이 돼서 저희 쪽에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을 저희는 꿈을 꾸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20초가 남았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S3 중심의 서버리스 아키텍처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가진 레슨드런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완전 관리형 서비스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내부에도 하도 에코시스템들 많이 활용하는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랑 어떻게 통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저희 챌린지고요. 그리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규 조직이다 보니까 기존의 정보보호나 아니면 기존 레가시 개발팀, 기존 인프라를 운영하던 조직과의 R&R 관계에서 우리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막 이런 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들이 네, 실제 저희가 가장 겪었던 부분이라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만은 아니고 잘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에코시스템과 같이 잘 결합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전에서 EKS 말이 계속 나왔는데 저희도 이제 그 스팍 자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EKS1 파게이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서울 리전에는 동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가 도쿄 리전에 클러스터 하나 띄워놨거든요. 그것도 비용이 꽤 나오긴 하는데 네, 저희가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ECS로 처리하는 모든 컴퓨팅 자원들을 다 EKS1 파게이트로 이제 바꾸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자 올해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